네 가문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야. 사흘을 굶어 죽음만 기다리던 몰락한 선비, 선우 앞에 기이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묵직한 금괴 한 덩이를 던져주고는 눈보라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지요. 그 금괴 덕에 목숨을 구하고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선우.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디에도 그런 노파를 본 사람은 없었지요. 추적 끝에 숲 깊은 곳에서 발견한 건 사람이 아닌 잡초 무성한 낡은 무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 돌멩이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비극적인 비밀이 담긴 그 문양이었으니까요. 금괴를 빌려준 노파의 정체와 가문의 소름 돋는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이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다 쓰러져가는 띨집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선우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방구석 화로에 남은 불씨는 이미 오래전에 싸늘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지요. 사흘을 꼬박 굶은 뱃속에서는 더 이상 아우성을 칠 기력조차 없는지 텅 빈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흐릿해지는 눈앞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건만 몰아치는 역경 앞에 남은 것은 남루한 옷 한 벌과 텅 빈 책괴뿐이었지요. 선우는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붓을 줄 힘도 내일을 생각할 의지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제대로 닫히지도 않던 낡은 살인문이 힘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선우는 고개조차 들 힘이 없어 희미한 눈으로 그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깊게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 한 명이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낯설지 않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자신만큼이나 초라했지만 깊은 주름이 팬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도깨비에 홀린 것인가 아니면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온 것일까? 선우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지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성큼성큼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을 불쑥 내밀어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과 손목이 휘청할 정도의 무게감에 선우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숙여 손안을 들여다본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번쩍이는 황금빛. 그것은 틀림없는 금괴 한 덩이였습니다. 이것은 대체...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새어 나왔습니다. 선우는 눈앞에 노파와 손안의 금괴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혹독한 가난이 만들어 낸 헛된 망상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손안에 느껴지는 단단하고 서늘한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노파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몸을 추스르고 꺾였던 뜻을 다시 세우게.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 갚으러 오면 되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선우의 물음에 노파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퍼 보이기도 어딘가 기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라 자네 가문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야.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선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가문이라니. 몰락하여 이름조차 희미해진 이 가문에 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선우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 입을 떼려는 순간 노파는 훌쩍 몸을 돌려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휑하니 열린 문으로 찬 바람만 세차게 들이칠 뿐 그 자리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선우는 자신의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안에는 여전히 묵직한 금괴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체 모를 노파, 그리고 그가 남긴 기이한 물건. 하지만 이내 그 두려움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묘한 호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선우는 금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꺼져가던 그의 두 눈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뜻을 이루고 이 빚을 갚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새 선우의 손안에서 묵직하게 빛나던 금괴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의 마음에 무거운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며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토록 큰 돈을 정말 써도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내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굽어보던 노파의 형형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내 가문을 믿고 빌려주는 거지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금괴의 한쪽 귀퉁이를 작은 망치로 두드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남루한 옷차림을 여미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을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그는 저작거리에서 가장 신용이 좋아 보이는 금은방을 찾아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금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희끗한 수염을 기른 금은방 주인은 잠시 선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금 조각을 받아들고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금 순도 높은 좋은 금이로군. 주인은 금 조각을 이리저리 살피다 말고 문득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영감, 여기 아주 작게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금 조각의 매끄러운 단면에 새겨진 아주 희미한 흔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바늘 끝으로 그린 듯한 자그마한 매화 문양이 보일 듯 말 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선우의 눈에는 그저 흠집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그는 그저 빨리 쌀을 살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주인이 쳐주는 넉넉한 돈을 받아 품에 넣고 곧장 쌀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쌀자루의 묵직함은 금괴의 무게와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세 솥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했을 때 선우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선우는 남은 돈으로 낡은 책 몇 권과 종이, 그리고 붓과 먹을 샀습니다. 텅 비어있던 책괴가 다시 채워지고 싸늘한 바람이 드나들던 벽에 구멍을 흙으로 메우자 비로소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아늑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우의 방에는 아주 오랜만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놓아버렸던 붓을 다시 고쳐 잡은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뭇별처럼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자 잊고 있던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온몸의 피를 다시 데우는 듯 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외롭거나 춥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회를 준 정체 모를 은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몰락한 가문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는 이제 누구도 끌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를 스치던 붓소리가 멎고 창밖에 겨울이 물러갈 즈음 드디어 도성에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선우는 그동안 밤낮으로 읽고 쓰며 채워넣은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짐이라야 닳고 다른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 그리고 품속 깊숙이 숨긴 남은 금 조각이 전부였지요. 길을 떠나던 날 아침, 선우는 말끔히 정돈된 자신의 작은 띨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더는 찬 바람이 들지 않는 아늑한 보금자리는 꺼져가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기적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노파가 있을 대나무 숲을 향해 멀리서나마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타거나 가마에 앉아 편히 갔지만 선우는 튼튼한 두 다리에 의지에 묵묵히 흙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걷자 곱게 신었던 집신은 해지고 정갈하게 빗었던 머리는 땀과 먼지로 헝클어졌습니다. 어느 고갯마루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선비 무리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남루한 행색의 선우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행색 좀 보게. 저런 자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겐가. 그러자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공부보다 밭이 나가는 게 제격일 듯한데 말이야. 저런 거렁뱅이까지 시험장에 들여보내주니 나라의 격이 떨어질 만도 하지. 그들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선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외로움에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들의 멀어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우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오기가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선비의 가치는 옷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든 지식과 가슴에 품은 뜻에 있는 법. 너희들이 나를 비웃은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숫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우는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이전보다 더욱 힘차고 당당한 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길가의 작은 주막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주막 안은 길손들로 북적였지요. 선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멀건 국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에 마주쳤던 디단옷의 선비 무리가 요란하게 떠들며 들어와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필시 경국대전에 관한 것일게야. 아닐세. 이번에는 민생을 살필 방도에 대해 물을 것이 분명해.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던 중 한 선비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혹시 경주 이씨 가문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한때는 대단한 명문가였다는데. 그 말에 술잔을 기울이던 달은 이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가문 알다마다. 10수년 전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지. 맏며느리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했다던가. 선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가문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운이 따르지 않아 가세가 기울었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들의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선우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에도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모욕감과 방금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인의 강철보다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노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멸시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오욕으로 얼룩진 가문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명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창밖에 차가운 달빛이 잠 못 이루는 선우의 형형한 두 눈을 밤새도록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차가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선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선비로 가득 찬 시험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선우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아 붓을 고쳐 잡았습니다. 얼마 후 높은 단상 위에서 시험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시제를 외쳤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가장 시급한 방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듣는 순간 선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굶주림. 그것은 그가 뼛속 깊이 겪어본 고통이었습니다. 책 속에만 존재하는 글자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낸 생생한 아픔이었지요. 그는 지난 겨울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이름 모를 노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고 다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선우의 붓이 종이 위를 망설임 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탁상공론만 늘어놓는 다른 선비들과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장을 뽐내는 글이 아니라 굶주린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힘 있게 펼쳐졌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를 알리는 방이 나붙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담벼락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선우 역시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들 틈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종이가 펼쳐지고 합격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번 과시의 장원은 경주이 씨, 이선우. 믿을 수 없는 외침의 주위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이선우라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토록 선우를 비웃었던 비단옷의 선비들 역시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선우는 한동안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축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가장 먼저 자신에게 금괴를 건네주던 노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이선우는 장원급 제자에게 주어지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남루했던 옷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신 비단 관복이 그의 늠름한 기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당당한 기계와 총명한 눈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답안에는 백성을 아끼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소. 앞으로 과인을 도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힘써 주길 바라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의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가 대전 안을 가득 메웠고 모든 신하가 그의 앞날을 주목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이 하사한 넓고 안락한 거처에서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값비싼 비단 이불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영광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보라가 치던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이한 노파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창밖에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벅찬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양으로 향하던 그 험난했던 길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굴주림과 추위에 떨며 걷던 길 위를 이제는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금이 환향하고 있었지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젊은 장원급 제자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이 모든 영광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이름 모를 노파에게 향하는 것이었지요.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그의 귀환은 큰 잔치라도 열린 듯 온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 운명처럼 노파를 만났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이선우입니다. 선우는 숲을 향해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갚아야 할 금괴와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은 바람에 잎사귀 스치는 소리만 되돌려줄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숲 안쪽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설레던 마음은 점차 알 수 없는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 선우는 이봐, 조급한 혹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마을로 아는가? 내려와 아니, 모르네.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이야. 수소문하기 정말 이거 수상한 삐져나네. 정말 시작했습니다. 몰라. 이봐, 혹시 이 근방 대나무 숲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을 아십니까? 허리가 굽고 눈빛이 아주 총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도, 밭을 갈던 농부도, 심지어 동네 소식에 가장 밝은 아낙네들까지도 그런 사람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 할멈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말까지 덧붙여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우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정말 꿈이나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품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금괴의 감촉은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동네의 온갖 옛 이야기를 꿰고 있다는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은 백발이 성성한 얼굴로 젊은 관리가 된 선우를 대견하게 맞이했습니다. 선우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노파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도깨비 할멈 이야기는 내 평생 처음 듣는구먼. 실망감에 선우의 어깨가 축 처지는 순간 촌장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아주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오르는군. 도깨비 할멈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 자네 집안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젊은 첫째 며느리가 그 숲 근처에서 외롭게 살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님이라고요? 선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어질고 현명한 분이었다고 들었네만 모함을 받아 쫓겨났다고들 했지. 그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촌장의 마지막 말은 선우의 심장을 서늘하게 관통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길 위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가문이 숨겨둔 슬픈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찾으려 했던 은인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졌고 그 자리에는 소름 돋는 의문만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의 마지막 말은 이선우의 심장에 차가운 쇠붙이처럼 박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첫째 며느리, 주막에서 들었던 가문의 불미스러운 소문,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나타났던 기이한 노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며 하나의 그림을 맞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촌장에게 더 물을 겨를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대나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막연히 숲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외롭게 살다 죽었다는 촌장의 말이 뚜렷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지요. 그는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을 벗어나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붙잡는 숲 가장 깊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스름이 내리는 숲은 낮에 보았던 풍경과는 달리 왠지 모를 슬픔과 한기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무성한 대나무들 사이에
가려진 작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이제는 주춧돌 몇 개만 덩그러니 남은 낡은 집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외로운 세월을 보냈음을 짐작하게 하는 쓸쓸한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집터 바로 옆 양지바른 곳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작은 무덤 하나가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변변한 비석도 없이 다듬어지지 않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저도 모르게 무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을 찾으러 온 길에서 마주한 이름 모를 이의 무덤 앞에 그는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선우의 눈에 무덤 앞 작은 돌멩이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돌멩이를 덮은 이끼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밑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금괴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바로 그 문양. 바늘 끝으로 새긴 듯 작고 섬세했던 그 매화가 눈앞의 돌멩이에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는 무덤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덤의 봉분 한쪽 흙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흙을 파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굳게 닫힌 상자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나무의 결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삐걱거리는 나무 뚜껑을 힘주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운 비단 조각이 덮여 있었고 그 비단을 걷어내자 차가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한 자루의 은비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이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비녀는 바로 자신의 가문의 대대로 첫째 며느리에게만 전해져 내려온다는 바로 그 갑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그 노파는 도깨비도 저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쫓겨나 이 외로운 곳에서 홀로 죽어간 자신의 큰어머니. 그분의 한 맺힌 홀령이었던 것입니다. 내 가문을 믿고 빌려준다던 그 말의 의미를 선우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비녀가 담긴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원혼이 되어서까지 나타나 주신 큰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차가운 밤바람이 늦은 깨달음에 오열하는 한사내의 등을 한없이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이선우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비녀가 담긴 낡은 상자가 굳게 들려 있었지요. 슬픔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원한을 갚고자 하셨다면 가문을 일으켜 세울 금괴가 아니라 원통함을 되갚을 칼을 쥐어 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그 굽은 허리와 슬픈 미소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쓰러져간 자신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줄이 이어지기를 바랐던 숭고한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은비녀가 든 상자를 품에 안고 곧장 가문의 큰어른들이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침통한 표정에 어리둥절해하는 어른들 앞에 그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가문의 첫째 며느리에게만 허락되었던 은비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비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가문의 가장 큰 잘못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그의 위세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은비녀의 증거 앞에서 가문의 어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덮어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선우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문 사람들은 모두 흰 소복을 입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이름도 없이 묻혀야 했던 젊은 며느리의 외로운 넋을 가문의 가장 양지 바른 선산으로 정중히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변변찮던 무덤은 정성껏 단장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반듯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씨 가문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성대한 제사가 열렸습니다. 선우는 맑은 술을 잔에 채워 올리며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큰어머니, 이제 편히 잠드소서. 부끄러운 후손이 큰어머니의 높고 깊은 뜻을 받들어 이 가문을 올곧게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모든 가문 사람이 함께 머리를 조아렸고 그들의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맺혀 있던 원과 한이 비로소 따뜻한 용서와 화해로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처럼 포근한 빛이 그를 감싸더니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아닌 머리에 은비녀를 곱게 꽂고 수줍은 미소를 띤 젊은 시절의 큰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가문을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모습은 따스한 빛이 되어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선우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후 이선우는 큰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임금의 곁에서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는데 온 힘을 다했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관리로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경주 이씨 가문의 이름은 더 이상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올곧은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정신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